건강에 도움되는 시간 메디인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병하게 되는데요. 총각을 다투는 질환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기온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철에는 특히나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그 심각성 짚어보고 예방관리법도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에는 어떤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심뇌혈관 질환이란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 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합병 질환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질병 부담이 크고 그 발생 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평소에, 그러니까 사시사철 늘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이게 한겨울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예, 지난 10년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에 많았습니다. 2010년에서 2019년간 허혈성 심장질환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요. 12월이랑 그다음에 1월, 3월이 가장 많았고요. 똑같이 뇌혈관 질환 월별 사망자 수도 12월, 1월, 3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12월, 1월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날이 추울 때라서 더 그런데요. 지금 날씨와 심뇌혈관 질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추운 날씨, 그러니까 소위 영하의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그만큼 심장 등에 부담이 되면서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지면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한 1.3 정도, 심장이 이완됐을 때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0.6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또 겨울에 많이 걸리는 질환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게 되면요, 그 기존의 심장혈관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합병증을 조장해서 더욱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근데요, 요즘 한겨울에는요, 추위만 결정할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도 좀 빠뜨리지 않고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 최근에 3일 연달아서 춥고 4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의미로 삼한, 사미라는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 역시 심뇌혈관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미세먼지는 환절기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착력이 됐죠. 한 최근 몇 년 동안. 네. 이런 미세먼지는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녹거나 제거되지 않고 계속 모여서 순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혈관 벽을 수축시키고 또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혈전을 만들어서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암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도 많게는 한 4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진작 알고 있긴 했는데 혈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 더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연사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고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이게 심근경색, 뇌졸중 모두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주범으로 꼽히죠. 그 돌연사는 그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뭐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뒤에 1시간, 뭐 2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원인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돌연사의 약 80%는 심혈관 질환, 특히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발견 즉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사망률이 한 30에서 40%가 넘고요. 증상이 심각하면 한두 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심근경색 환자가 해가 갈수록 더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11만 8,872명으로 2015년 8만 8,996명보다 33.6%가 늘었습니다. 40대부터는 발병하기 시작해서 주로 50대 이후 장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40세 미만 연령대는 전체 환자의 한 1.8%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뇌졸중은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53만 8,443명에서 2019년 61만 3,824명으로 약 13%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심근경색과 뇌졸중,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잘하면 사망 그리고 장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 기회에 자세한 증상 그리고 치료 또 처치법, 거기에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뇌졸중, 대표적인 증상부터 좀 볼까요? 예,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은 이제 일상생활 시에 갑자기 이제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고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뻐근하거나 뭐 뜨겁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특정 부위가 아닌 가슴 가운데가 전반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고요. 드물게는 가슴 왼쪽이나 오른쪽 배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소화가 안 되거나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병변의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치해야 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을 미리 알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그런 재관류 요법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 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까요? 주의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뭐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네. 뭐 바늘로 손발 끝을 따거나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려는 등의 행동은 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라 정신 차리게 한다고 뺨을 때리거나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요런 주의점을 꼭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못된 처치로 인한 사망, 또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지난해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3만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제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중 의무기록 조사가 완료된 환자 3만 279명 중 2,623명이 생존해서 생존율은 8.7%였고 뇌기능 회복률은 5.4%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는 3만 782명이었고요.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인구 10만 명대 6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우리가 응급처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정지가 왔을 경우에 대표적인 처치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이죠?
예. 심정지 환자의 예후 및 생존율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19 신고자 또는 최초 목격자에 의해 그런 심폐소생술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지만 이들의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뇌 손상 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게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설령 그게 전문 의료인에게 받는 게 아니더라도 뭐 생존율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 지난해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06년에 비해 한 10배 이상 증가한 24.7%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지난해 기준 15%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생존율 6.2%에 비해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정확한 방법대로 시행해야 환자의 생존 퇴원율이 3배 가까이, 뇌기능 회복률은 4배 가까이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하면 안 되는군요. 정확도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의료진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 건수는 많아도 정확히 이제 시행하는 경우는 좀 미미했고요. 이는 환자의 생존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심폐소생술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고령층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좀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19 상황실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을 2011년 도입했고요. 질병관리청은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질병관리청과 또 제한심폐소생협회가 이런 심폐소생술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15개 전문단체에서 10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심장 정지 치료 단계를 보여주는 심장 정지 생존 사슬을 병원 밖과 병원 내로 구분해 제공하고 구급 상황 요원 역할, 생존자 재활,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인 구조자는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구급상황요원의 도움에 따라서 행동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에서는 등 두드리기를 반복한 후 복부 밀치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심폐소생술 전 이제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과 시행 후 손 씻기, 코로나 검사 수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기존과 같을까도 좀 궁금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도 한번 짚고 가죠. 예, 심폐소생술 술기는 기존의 방법을 유지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일단 심정지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 및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데요. 이때 손바닥을 가슴의 중앙인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위치시킨 후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 부위에 접촉시켜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한 뒤 가슴에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이제 1초간 2회 정도 실시해야 하고요.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를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응급시 빠른 처치만큼이나 심뇌혈관 질환에서는 예방 역시나 굉장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심뇌혈관 질환이 예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올바른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이런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이 심뇌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
라고 합니다. 뭐 위험 신호나 어떠한 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는 요즘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누구라도 오늘 알려드린 예방관리법 숙지하셔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